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법령입니다. 요약지 16조 오늘 첫 시간이죠. 자,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총칙 파트를 나갑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진도 나가겠습니다. 요약 과정인데요. 일단은 공인사법의 제정 목적, 우리 법 제1조인데 이 부분은 시험에 출제는 잘 안 되는 부분이지만 21회 때가 마지막 출제였어요. 그래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법의 제정 목적. 이 법은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여기서 끊어야 되죠.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여기서 끊으시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여기서 끊으시고,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이게 우리 법의 제정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에 이런 것도 출제하기 때문에 일단 암기는 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인데 먼저 네 가닥으로 나눴어요. 기억하기 쉽게.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높인다는 얘기죠.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이에요.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우리 법의 제정 목적입니다. 가볍게 그냥 기억만 해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쉽게 기억이 되고요. 전문성을 높인다. 쉽게 기억이 됩니다. 국민경제 이바지한다. 이것도 쉽게 기억이 되고요. 다만 부동산 중개업을 육성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이지 부동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개업의 동그라미. 부동산업이 아닙니다. 이 부동산업이라는 것은 이만큼이거든요. 여기에는 부동산 중개업도 있고 개발업도 있고 컨설팅업도 있고 분양 대행업도 있고 등등등이 있는데 우리 법은 부동산 중개업을 육성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개발업, 컨설팅업을 육성하는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부동산업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을 육성하는 목적이 있다. 속지 말자 유사표현이야. 그래서 이게 우리 법의 제정 목적입니다. 가볍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총칙에서요, 이 용어의 정의 출제가 매번 되고 있죠. 반드시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암기하셔야 되죠. 자, 그럼 용어의 정의인데 이 용어의 정의는 6개 용어의 정의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단순형 문제가 있죠. 그래서 6개 용어의 정의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겁니다. 다음 중 공인사법 제2조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다. 옳은 것 틀린 것 골라라 해서 중개라 하면, 중개업이라 하면, 개업공사라 하면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단순형이고, 또 하나는 중개, 중개업에 관련된 판례의 태도를 묻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크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즘 최근의 경향은 약간 이게 이제 응용돼서 나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단순형, 암기를 모두 해 주셔야 되죠. 그다음 판례의 태도도 꼼꼼히 챙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그 첫 번째 용어의 정의로 중개에 관한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중개의 정의 읽어보겠습니다. 자, 중개의 정의인데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여기서 끊으시고, 거래 당사자 간에, 여기서 끊으시고,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여기서 끊으시고, 알선하는 것. 자, 이게 중개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어의 정의인데 우리 법이 중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이죠. 그러니까 중개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 기억을 하기 쉽게 네 가닥으로 나눴는데 우리 법이 정해놓은 중개대상물, 이게 법정 중개대상물이라고 그래요. 우리 법 제3조에서 정해놨죠. 그래서 우리 법이 정해놓은 중개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 사고자 하는 자, 팔고자 하는 자, 세를 놓고자 하는 자, 세를 얻고자 하는 자 사이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게 중개의 정의였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을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법의 정의는 중개산물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토지가 있고 건축물이 있죠. 그 다음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어요. 이 5가지가 돼요.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이래요. 그럼 매매교환 임대차는 권리의 득실 변경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대표적인 예시고 이걸 알선한대요. 알선은 거래가 성립되도록 주선한 일체 행위를 얘기하는데 이건 다른 말로 소개라는 말, 매개라는 말,
주선행이란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중개라는 것은 이 5가지 물건에 대한 당사자 간의 거래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개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이걸 그려보면요. 이 아파트를 갑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을과 거래하십니다. 이 거래를 A가 소개하고 있죠. 그러면 아파트에 대해 갑을 간에 사고 파는 계약을 하죠. 이게 매매 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맞바꾸는 계약을 합니다. 이게 교환 계약이고, 세를 놓는다. 임대차 계약이고, 아파트에 대해 저당권 설정 계약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게 토지라면 지상권 설정 계약, 지역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기타 등등등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행위를 소개하는 게 모두 중개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중개대상 물이죠, 지금. 그 다음에 갑과 을은 거래의 당사자. 그 다음에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는 이 부분이고요. 요게 소개입니다. 그래서 중개라는 것은 이렇게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 이게 중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중개라는 것은 일단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는 중개대상 물에 대한 알선이에요. 물 알선이 바로 중개입니다.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매매 소개한다. 중개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상가 거래할 때 권리금이 발생되고 있는데 권리금은 집기비품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영업권 보상의 성격이죠. 그러니까 중개상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권리금 거래 소개를 했습니다. 중개 아니죠. 또 알선은 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를 도와주는 행위죠. 그러니까 이거는 알선은 속이기 때문에 컨설팅을 해준다든가 분양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중개다 아니다? 중개? 아닙니다. 그러니까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은 중개가 아닙니다. 알선 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감을 잡아주시고요. 그러면 중개가 되려면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먼저 아파트라는 중개대상 물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갑과 을이라는 거래 당사자, 즉 중개 의뢰인이 있어야 돼요. 이게 중개의 2번째 요소고, 다음에 중개 행위자가 있어야 되죠. 이 중개 행위자를 뭐라고 합니까? 통상적으로 개업공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중개 행위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중개 행위자는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해도 맞습니다. 근데 이 중개 행위자의 범주에는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아파트에 대한 매매를 소개하면 이것도 중개가 맞거든요. 그래서 중개 행위자의 범주에는 일단은 이렇게 무등록업자도 포함된다는 점. 중개업, 무등록 중개업을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점과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중개 3요소는 중개대상물, 중개의뢰인, 개업공인중개사 아니면 중개행위자 이렇게 되죠. 이해해 두시고요. 그럼 이 중개행위는 사실행위라는 걸 이해해 두세요.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장 안내를 한다는 사실, 등기사항 증명서를 떼본다는 하나의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래서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이 점 감 잡아 두시고요. 그러나 이 계약이 성립대로 도와주는 행위죠. 보조행위이자 준비행위고 대리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중개는 사실행위라는 거 일단 감만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거기 판례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교재 순서에 따라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16페이지 중요 판례라고 되어 있어요. 1번 판례 보시면 그럼 중개가 되려면 쌍방 당사로부터 의뢰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죠. 일방으로부터만 의뢰받아 중개를 해도 이건 중개가 됩니다. 그래서 중개는 거래당사 쌍방으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아 중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 일방 당사자에 의뢰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그냥 쉽게 이해가 되고요. 다음에 2번 판례입니다. 저당권이 중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요.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중개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알선함을 업으로 하여도 중개업이 아니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은요.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를 얘기하죠. 그럼 금전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금전소비대차 계약만 소개했다. 중개 아닙니다. 중개 아닌데 이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알선함을 업으로 했어요. 그것이 설령 금전소비대차 계약 부수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저당권 설정 계약 자체를 알선한 것이므로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이건 사실상 중개업 관련 판례예요. 중개 관련 판례가 아니고 그래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부수하여 다음에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에 부수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을 업으로 합니다. 그럼 이는 중개업이란 판례죠. 이게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하더라도 이거는 중개를 업으로 하면 중개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의 알선업, 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의 알선을 업으로 한다.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도 중개상 권리가 맞죠. 다음에 이제 3번 판례인데요. 유치권이 중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거는 이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었는데 그 시험에서요. 유치권이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냈던데 이게 행정심판으로 가서 이제 소송으로 갔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11회 사건이었죠, 이게. 그래서 이 유치권은 일신 연속성이 아닌 재산권으로서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할 경우 그 이전이 가능하고 이는 부동산 유치권의 경우도 마찬가지므로 결국 부동산 유치권은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유치권은 분명히 중개상 권리가 맞습니다. 다만 유치권의 성립이라든가 이런 건 중개할 수가 없는 거죠. 법률의 규정이 성립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 그 정도 참고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제 2번 판례는 중개업에 들어갈 판례고요. 다음에 이제 3번 판례는 중개대상 권리에서 나오는 판례죠. 그래서 어쨌든 나왔으니까 이해는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용어 예정이 이 정도 가볍게 이해해 두시고요.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용어 예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용어 예정으로 이제 공인중개사 용어 예정인데 지금 교재 17쪽 가고 있습니다. 그럼 공인중개사라 하면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액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자격을 취득의 밑줄이에요. 그러면 주의할 점은요. 공인중개사 용어 예정에는 이 법에 따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더 이상 말이 나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라면 이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라면 틀렸어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득자가 바로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이 법에 따른 자격 취득자가 공인중개사니까 외국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공인중개사야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외국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 따른 자격 취득자예요. 그러니까 자격 취득에서 끝나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공인중개사 용어 예정이 이렇게 가볍게 이해만 해두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중개업 용어 예정으로 내려가죠. 그러면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에 의뢰하여 여기서 끊으시고요.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여기서 끊으시고요. 다음에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게 중개업이에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용어 예정으로 중개업에 대한 용어 예정인데 중개업은 글자 수가 3개니까 3가지 요소로 기억합니다. 먼저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정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이게 중개업이에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다른 사람의 의뢰라는 것은 쌍방의 의뢰뿐만 아니고 일방의 의뢰를 포함하겠죠. 판례를 잠시 전에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일정 보수는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중개업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약속 요구까지만 한 거예요. 그럼 이건 아직 보수 안 받았죠. 그럼 약속 요구행위는 중개업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약속 요구행위는 아직 보수를 안 받았으니까 중개업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약속 요구한 행위입니다. 여기까지만 했다면 무등록업자 하더라도 약속 요구까지만 한 행위는 처벌 불가해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럼 보수를 받지 않으면 무료 중개행위는 절대 이거는 중개업이 될 수가 없죠. 무료 중개행위는. 그러나 이제 주의할 점이 무료로 중개하도록 확인 설명 정확히 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되죠. 그래서 무료 중개행위도 중개업은 아니지만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은 있다는 점. 이 점 또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럼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판례에 따르면 업이 뭐냐? 이건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한다는 게 판례의 태도인데 일단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그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리성도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보수를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영리성은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반복성이면서 영리성이 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제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반복성을 띄어야 되니까 우연한 기회 1회 건물 전세 계약에 중개를 했어요. 그럼 우연한 기회 1회 중개한 후에는 절대 중개업은 될 수 없습니다. 이 점 이해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고 영리성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중개업은 다른 사람 의뢰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렇게 이제 기억해 주시고요. 세 글자니까 일단은 3가지 요소다. 이 정도 감을 잡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요 판례로서 1번 판례. 보수를 받지 아니한 중개행위입니다. 약속 요구하는 행위. 이건 중개업이 될 수 없다고 그랬죠. 말씀드렸고요. 2번 판례. 업으로 한다의 의미는 여러 가지 행위를 객관적으로 봐서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이게 바로 이제 판례의 태도였죠. 그래서 개업공사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봐서 통념에 따라 결정하고, 따라서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건물 전세 계약에 소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업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판결이었죠. 그래서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중개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봤습니다. 이제 네 번째 용어의 정의로 개업공인인증서 용어의 정의죠. 그럼 개업공사라 함은 공인인증서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설 등록의 동그라미예요. 그러면 우리 개업공인인증서 용어의 정의는 공인인증서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요거만 나와야 돼요. 더 이상 말이 나오면 안 된다.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인증사를 말한다 라면 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설 등록에서 개업공사는 용어의 정의가 끝나야 된다. 그래서 공인인증사는 자격 취득자가 공인인증사고요. 개업공사는 개설 등록을 한 자가 공인인증사란 점. 이 점 일단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럼 이 개업공사에 대해서는요. 일단 그 종류가 개공의 종별을 세 가지가 있거든요. 종류를 종별이라 불러요. 그럼 개업공사의 종별은 세 가지가 법인으로서 개설 등록을 한 자가 있죠. 이 자가 법인인 개업공사예요. 이 자가 있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로서 개설 등록한 자가 있어요. 이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로서 개설 등록한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개설 등록을 하시면 이게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위 우리가 강학상 중개인이라고 부르는 분이 있죠. 이분은 우리 현재 공사법에요.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길기 때문에 우리가 강학상 중개인 구법시대에 쓰던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예전 그러니까 중개업법 초창기라든가 또는 이제 소개업법 그 전에 있었던 소개업법 제래 신고나 허가받고 중개업에 진입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의 그 기득권을 지금도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름 아닌 중개인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지금 현재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라서 개설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바로 중개인이다. 자, 그래서 개공의 종별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개업공사는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여기까지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꼭 명심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용어의 정의로 소속공인중개사 용어의 정의로 갑니다. 자, 그럼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사에 소속된, 여기서 끊으시고, 공인중개사,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로서, 여기서 끊으시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여기서 끊으시고,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한 자를 말한다. 자, 그럼 우리 소속공인중개사 용어의 정의인데요. 이 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소공이라고 부르거나 소공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자는 일단은 말 그대로 기억하세요.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사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기 쉽게 말 그대로 기억합니다. 소속공사라 함은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면 중개 업무를 보조한다는 얘기는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 등 이런 업무 이제 보조할 수 있고요. 그럼 중개 업무를 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 우리 소속공사는요, 핵심적인 중개 활동 세 가지가 있죠. 확인 설명, 중개 대상물에 대한 브리핑하는 업무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업무,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작성 업무가 있죠. 이 세 가지가 바로 핵심적인 중개 활동이고 이 세 가지 업무를 우리 소속공사는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중개 업무가 바로 이 부분에 해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공은 확인 설명, 거래계약서 작성, 확인 설명 작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중개 업무 수행하나 개공의 중개 업무를 보조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때 이 공인중개사란 말 다음에 가로 열고 뭐라고 돼 있냐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를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임원사원인데 여기서 이제 사원이란 표현은 합자나 한명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들을 말하죠. 직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 임원이란 자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여기에 이사, 감사 이들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임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는 소속공사로 이해되고 있어요.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공의 종류는 굳이 따지게 되면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그야말로 직원인 소공이 있죠. 직원인 소공이 있고, 또 하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 중에 자격증 있는 자가 3분의 1 이상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다음 주에 이제 공부할 텐데, 그래서 임원 사원인 소공이 있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소공하면 직원인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임원 사원인 소공이 있다. 자, 그래서 그 점 일단 감을 잡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소공사는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 수행하나 보조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사 말 다음에 임원 사원이 임원 사원 중에 자격증 있는 자가 포함된다는 점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중개사무소에 중개보조원이라는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자, 그럼 중개보조원 용어의 정의입니다. 중개보조원은 거기 18페이지 6번에 있죠. 읽어드리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여기서 끊으시고, 기업공사에 소속되어 여기서 끊으시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사무 등 기업공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 자를 말한다. 단순한 업무를 보조의 밑줄이에요. 자, 그럼 중개보조원은 일단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거는 출발점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러나 기업공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사무 등 기업공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 보조란 말이 꼭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게 중개보조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중개보조원은 그러면 용어의 정의를 봤을 때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얘기죠. 확인설명, 확인설명서의 작성, 거래계약서의 작성 업무를 수행할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사무소 가봤을 때 중개보조원이라고 찍힌 명함 받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보조원이라는 용어가 어감이 안 좋기 때문에 주로 이제 실장, 부장, 이사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실장님, 물론 이제 소공에 해당하는 실장님이 있지만 대부분의 실장님들은 보조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실장님 중개업무 수행할 수 없죠. 일단 그래서 우리 실장님은 확인설명, 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같은 걸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용어의 정의 6가지를 다 살펴봤어요. 다 살펴봤고요. 그럼 중개사무소의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중개사무소예요. A인데 A가 등록을 했네요. 이 부분이. 그래서 자격증이 있는 상태에서 등록을 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개업공사라고 부르고 있죠. 제가 개공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다음에 갑이 계시는데 갑이 자격증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직원입니다. 자격증이 있는데 직원이에요. 그럼 이분을 우리 뭐라 해요? 소속 공인중개사. 소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이 계시는데 역시 자격증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직원이에요. 그럼 역시 이분을 뭐라고 합니까? 중개보조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법인이었잖아요. 중개법인이라면 여기에 임원 또는 사원인 분이 계시죠. 그러니까 임원 사원이 계세요. 해서 지금 현재 여기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이 있죠. 이들이 중개업 종사자 전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개업 종사자 전체를 우리는 앞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 표현할 거예요. 개업공사 등은 바로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소속공사와 중개보조원 있잖아요. 이 둘은 우리 개업공사가 고용한 분들이죠. 그래서 이 둘을 우리는 고용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고용인은 소속공사 중개보조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우리는 고용인이라고 부른다. 넓은 의미에서는요, 고용인의 범위는 여기 직원인자와 임원사원인까지 다 포함되는 걸로 일단 해석되고 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이 소공과 중개보조원을 우리는 고용인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다음에 중개업종사 전체는 개공 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용어의 정의 여기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 6가지를 꼭 암기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개업에 관련된 판례를 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18페이지 제3절 중개대상물로 들어가겠습니다. 중개대상물.
자, 그럼 이제 중개대상물의 범위인데 우리 법 제3조죠. 중개대상물도 매번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해를 꼭 해두셔야 돼요. 근데 이제 시험에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는 그동안 오류를 너무 많이 범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개사물에 대해서 이제 쉽게 판례 태도만 주로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인 내용을 반드시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그럼 법정자 빼고 이제 중개대상물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 법 3조에서 먼저 토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건축물, 그 밖에 토지정착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그랬어요. 그래서 대통령령을 봤더니 세 가지가 더 정해져 있네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이 있고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그 다음에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이게 소위 법정 중개사물 5가지가 이겁니다. 분류해보면요, 이 토지와 건물 있죠? 이 두 가지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직접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는 대통령령에서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공인중개사법에만 규정되어 있다. 틀렸습니다. 대통령령에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분류를 해보면 이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건 개론학자들이 협의의 부동산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럼 협의의 부동산이란 말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으로서 민법상의 부동산의 개념과 일치합니다. 일치하고 있고, 이 세 가지는 우리 개론학자들이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제부동산은 이거 말고 더 있죠. 등기 등록되는 재산 중에 자동차, 항공기, 선박, 건설기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의제부동산 모두가 중개사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 가지만 딱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5가지에 들어가 있지 아니한 겁니다. 기계, 세탁기, 냉장고, 권리금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중개사물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협의의 부동산, 준부동산 합치면 광의의 부동산이죠. 그래서 중개사물은 부동산임을 일단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5가지에 대하여 우리 법의 규정을 둔 취지는 뭐냐면요. 그 취지는 이 5가지 물건에 대해서는 등록을 한 자만이 우리 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 등록을 한 자만이 영업으로서, 업으로서 중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준 거예요. 그럼 거꾸로 해서 가면 등록하지 않는 자는 이걸 영업으로 중개하면 처벌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감을 잡아두시고요. 이거. 그럼 이제 중개사물 문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출제하고 있냐면 일단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박스형으로 주로 내고 있는데 중개사물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골라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중개대상물 관련 역시 판례를 쭉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례의 태도를 정리를 꼭 해두셔야 돼요. 이게. 자, 그럼 먼저 이제 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자연적인 연속성이 있어요. 끊임없이 이어지죠. 그래서 이제 인위적으로 분할하여 토지를 나눠놨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한 필지의 일부입니다. 토지는 일단 필지 단위로 거래됨이 원칙이죠.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고 있는데 필지 단위로 한 필지의 일부는 중개대상물이 안 되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럼 토지 한 필지의 일부는 분필을 하지 않고는 팔지 못하죠. 하지만 한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분필을 안 했더라도 세를 놓을 수는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한 필지의 일부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의 목적은 되지 못하죠. 저당권의 목적도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일단 감만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건물은 토지가 필이 다니듯이 건물은 동단위로 거래돼요. 그러면 건물 한 동의 일부는 중개대상물이 되지 않느냐? 건물 한 동의 일부도 중개대상물이 되는 게 맞겠죠. 특히 건물은 한 동의 일부일지라도 소유권까지 인정하는 경우가 있죠. 집합건물. 그러니까 분명히 되는 거 맞습니다. 참고해 두시고요.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 불법 건축물 이러한 것들은 중개사물이 아니냐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럼 지금 3조 규정을 봤을 때 건물은 반드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어야 된다. 적법 건물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 없죠.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이라도 중개대상물임이 분명히 맞습니다. 미등기 건물도 중개사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무허가 건물 중개할 때는 거래사고 대비해서 철저한 권리 분석을 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무허가 건물도 중개사물이 됩니다. 자, 그러면
건물 그러는데 특히 건축 중인 건물 있잖아요. 특히 건축 중인 건물은 언제 건물이 되느냐 문제가 있죠. 그럼 이 점에 대하여 우리 판례는 말이에요.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지붕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기둥도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벽도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건물은 지금 대표적인 토지 정착물이죠. 그러니까 정착물은 토지에 딱 달라붙어서 쉽게 해체될 수 없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대표적인 토지 정착물이니까 결국은 정착물이어야 한다고 했어요. 이게 판례가 취하는 건물의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해요. 건축법에서 건물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럼 건축법에서 건물은 지금 뭐가 이게 건물이었냐면 지붕이 있고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됐죠. 건축법에서는 이렇게 건물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축법상의 건물의 개념을 가는 게 아니에요. 민법상 건물의 개념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취하는 태도라는 것은 결국 민법이 취하는 건물의 개념과 일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세차장 구조물 사건을 여기서 이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19페이지 지금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3번 판례. 세차장 구조물의 중개상물 해당 여부 이 말이 있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 이제 우리 대법원이 이 태도를 취했죠. 건물은 지붕, 기둥, 벽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세차장 구조물 셀프 세차장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순화 시키면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셀프 세차장이 벽이 대충 서 있고 지붕을 천막이나 유리로 덮었어요. 그리고 차가 들어가 세차를 하는 겁니다. 이 세차장 구조물이요.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돼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 기업공사가 소개를 하고 보수를 받았는데 건물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해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수 초과냐의 문제가 생겼는데 이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저는 소송을 엄청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중개사물인 건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면 이것이 중개대상 물이라고 한다면 중개를 한 것이죠, 이거. 그러니까 보수 초과에 걸리는 거죠. 근데 이것이 중개대상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중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중개가 아니므로 그 보수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초과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뭐라고 판단했냐면 이거는 중개대상물로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보수 초과로 볼 수 없다. 중개행위가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 대법원은 왜 이것을 건물이 아닌 걸로 봤나? 중개사물이 아닌 걸로 봤냐면요. 건물이라는 것은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벽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것은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일단 없다. 그리고 건물은 대표적인 토지의 정착물이기 때문에 정착물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체될 수 없는 거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볼트 몇 개만 풀어버리면 쉽게 해체가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세차장 구조물은 토지의 정착물로도 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중개사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기억해야 돼요. 세차장 구조물,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점을 일단 또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건물은 이렇게 이제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물로 보는 게 있죠. 이게 바로 분양권이에요. 그래서 이 분양권의 경우는 우리 판례가 장래에 건축될 건물로 봤다는 얘기죠. 장래의 건물이 뭐라고요? 분양권이에요. 그러니까 장래에 건축될 건물로 봤습니다. 따라서 분양권은 장래의 건물이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임이 명백합니다. 일단 근데 이거와 유사한 입주권이 있거든요. 입주권이 있는데 입주권은 일단 원칙적으로 중개대상물이 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이게 원칙적으로. 그럼 언제 분양권이 되고 언제 입주권이 되느냐, 이 개념 정의가 중요한데 분양권이라는 것은 우리 판례가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이거나 또는 동호수가 지정이 됐잖아요. 그럼 이건 분양권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들어갈 집이 정해진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분양권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물건이 특정이 되면 결국은 이건 중개사물인 장래의 건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입주권은 당첨이 되면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거래요.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거. 이는 특정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중개사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요. 이 입주권에서 중개대상물이 되는 입주권이 나왔죠. 판례가.
그래서 이거 당첨이 되면 분양계약이 체결되진 않았지만은 준공이 떨어져 있고요. 건축이 완료가 돼 있대요. 건축이 완료가 돼 있고 나아가서 당첨이 되면 어느 집에 들어갈지 특정돼 버리는 거예요. 즉 구체화된 입주권. 어느 집에 들어갈지 정해졌다. 그러면 이것은 중개대상 물이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직 분양계약이 체결되긴 전이지만 당첨이 되는 순간 어느 집에 들어갈지 특정되고 구체화된 입주권. 이것은 중개대상 물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험에서 이 입주권을 못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입주권은 중개사물이 아닌 게 원칙이거든요. 다만 예외인 입주권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출제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양권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러면 이 입주권과 유사하게 특정되지 않은 것은 일단 중개사물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또 대토권이죠. 그래서 이 대토권에 대한 것은 한자로 쓰게 되면 이렇게 쓰거든요. 대토권. 토지로 대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죠. 이게 바로 대토권입니다. 그럼 대토권은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마을입니다. 마을인데 이걸 싹 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아파트를 짓는답니다. 그럼 여기 살던 주민들은 이주를 시키죠. 그러면 이주야 단지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살던 주민들은 이주야 단지 내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가 생겨요.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이것이 다름 아닌 대토권을 합니다. 그럼 이주야 단지 내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이것을 대토권을 하는데 이것이 중개대상 물인지 문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근데 대토권의 경우는 이주야 단지 내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니까 어느 택지를 공급받을지 아직 특정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개사물이라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그래서 결국은 대토권은 이주야 단지 내에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는 중개사물이 아니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의 태도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상가거래할 때 권리금 발생되죠. 권리금. 그럼 권리금이라는 것은 집기 비품이라든가 영업권, 영업사의 노하우, 이런 무형의 재산적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금은 중개사물이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중개사물이 아닙니다. 이 점 또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중개사물에서 하도 오류를 많이 범하게 왔기 때문에 결국은 세차장 구조물, 분양권, 그다음에 대토권, 권리금, 이게 출제 파트예요. 그래서 이 부분 판례의 태도를 반드시 꼭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건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정착물에 관한 문제인데, 정착물은 토지에 딱 달라붙어서 쉽게 찾을 수 없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정착물인데, 그러면 정착물 중에 대표적인 토지 정착물이 뭐라고요? 건물이죠. 그럼 건물은 중개사물이 명백히 맞습니다. 그러면 토지 정착물 중에 20개 집단이 있다는 게 나무들 있죠. 이게 20개 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리되지 아니한 과실, 농작물, 그 다음 뭐 담장, 암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터널, 다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토지 정착물, 이러한 것들은 일단 이 상태에서는 중개사물이 안 되는 게 맞아요. 안 되는 게 맞는데, 담장, 암석은 토지로부터 분리되더라도 이건 부동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물이 안 되는 게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이 20개 집단 있지 않습니까? 20개 집단에 대해서는요, 명인방법이라는 걸 갖춰놨잖아요. 그럼 명인방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명확한 인식 방법의 준말이에요. 이제 이거는 민법 시간에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20개 집단에 대고 명확한 인식 방법, 명인방법을 갖춰놨다. 그럼 이거는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 물건이 돼요. 그래서 다수의 견해는 이것이 중개대상물임이 일단 부동산으로 보고 있고요. 중개대상물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개사법 쪽에서는요, 명인방법을 갖춰놓은 20개 집단은 중개대상물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명인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은 중개사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식의 수목 있죠. 이게 임시가짜거든요. 임시적으로 심어놓은 20개 집단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중개사물이 안 돼요. 그러니까 20개 집단은 명인방법을 일단 갖춰놓았다. 그러면 중개사물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정착물 중에 대표적인 중개사물이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담장, 암석은 중개사물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개 집단에 대해서 명인방법을 갖춰놨다. 그럼 이거는 이제 중개사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주시고, 가식의 수목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정착물에 관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잠깐 이제 18페이지 교재 좀 정리하고 갈까요? 그 건축물 그 밖에 토지 형편을 그랬는데 첫 번째 줄에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민법상 건축물로 한정되면 그랬죠. 이게 세차장 구조물에서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법상 건물의 개념과 중개사물인 건물의 개념이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붕이 있고 기둥도 있고 벽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착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고 미등기 건물이나 무허 건물도 토지 형성된 건물을 하면 이 법상 중개사물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해해 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팁 그래가지고 명인망벌 같은 소송이 있다니죠. 이거는 결론 중개사물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가시계 수목이라든가 암석, 토사, 조립식 세차장 구조물, 컨테이너 박스 등은 이 법상의 중개사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판례 쭉 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1번 판례가 건축 중인 아파트에 대한 중개를 했는데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됐어요. 동호수가 지정됐다는 얘기죠. 그럼 이 경우에는 특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이라 해도 이에 대한 이 특정 아파트에 대한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등은 중개사물인 건물을 중개한 것이다. 즉 분양권이죠 이게. 그래서 장래의 건물로서 중개사물이라는 거였고요. 2번 판례 대토권은 이주한 전에 택지개발지구내 이주와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특정이 안 됐으므로 중개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이해해 두시고 3번 판례 소개했습니다. 세차장 구조물은 쉽게 해체될 수 있고 나아가서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중개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죠. 토지형 창물로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개사물이 아니란 얘기고 그 다음 이제 4번 판례 권리금입니다.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여기서 끊어보세요. 거래처 신용, 영업사의 노하우 여기서 끊어보시고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여기서 끊으시고 중개대상물을 할 수 없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툭툭 끊어놓는 이유가 이렇게 끊은 부분을 냈을 때도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개사물이 아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은 참고인데 요즘 요런 거는 뭐 출제 안 합니다. 포락지. 이거는 이제 포자가요. 포락지 할 때 이 포자가 물포자거든요. 폭포할 때 포자, 물포자예요. 락자는 떨어질 락자예요. 그러니까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사건이 소멸한 토지예요. 사건이 소멸했기 때문에 이건 중개사물이 안 되는 거죠. 포락지는. 그래서 포락지는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성을 상실하면 종전의 소유권이 영구히 소멸되고 그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되어도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성토란 말은 다시 흙을 채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사건이 소멸한 토지. 이것이 바로 이제 포락지죠. 자, 그래서 안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팁, 중개사물 정리라고 돼 있는데 1번 건물은 한 동 단위 거래가 원칙이나 한 동의 일부도 임대차 등은 가능하며 그런다고 그랬죠. 집합 건물은 소유권 이전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한 동의 일부도 건물을 이거 중개사물이 될 수 있어요. 2번 개방형 축사라든가 지붕과 견고한 구조를 갖추고 건축물 등에 등록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도 중개사물이다. 참고하시고 3번 가시계 수목, 암석, 그다음에 토사, 조립식의 세차장 구조물, 컨테이너 박스 등은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 미등기 건물 분양권도 중개사물이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명인망몰 갖추는 수목의 집단 중개사물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준부동산을 보겠습니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죠. 그럼 지금 요 임목이란 말이 등장했는데 자, 그럼 이제 요 임목은 말이에요. 한자로 쓰게 되면 설립자의 나무목자로 씁니다. 일본식 표현이죠. 일본식 표현인데 이렇게 토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이 토지의 소유자가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리고 싶었어. 그래서 이제 감정을 해봤더니 토지가액은 1억이 나온 거예요. 근데 나무가 워낙 잘 자라고 있어갖고 이게 3억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나무에 대고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리면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나무는 현재 이 상태는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에 대고 저당을 잡고자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이 임목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걸 줄여서 임목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임목법에 따라서 이제 저당 잡을 길을 터줬는데 먼저 임목 등록 원부를 시장이나 군수한테 가서 만들어요. 그럼 임목 등록 원부는요. 한 필지 일부에 수목의 집단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전체에서 상관이 없고요. 수종의 제한도 없습니다. 근데 한 굴은 절대 안 돼요. 수목의 집단이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임목 등록물을 작성한 다음에 이걸 첨부하여 등기소에 가서 임목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구성물에 불과했던 이 20집단이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부동산이 돼요. 그래서 이제 별개로 토지와는 별개로 소유권이 인정이 되고요. 이제 등기도 돼 있으니까 저당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임목이에요. 그러니까 임목은 한마디로 등기한 20집단이라는 얘기죠, 이거. 그러니까 나무에 대고 등기해 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임목입니다. 등기한 20집단이 바로 다름 아닌 임목이다. 이게. 그러면 이게 이제 20집단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돼요. 하나는 저 산에 있는 일반 20집단이 있죠. 그 다음에 명인 방법을 갖춰놓은 20집단이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등기한 20집단이 있죠. 중개사물이 되느냐의 여부를 따져보면 저 산에 있는 일반 20집단은 독립중개사물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명인 방법을 갖췄거나 등기한 20집단, 임목이죠. 이것은 중개사물이 되는 게 맞죠. 그럼 둘의 차이는 명인 방법을 갖춰놨거나 등기했다. 공시방법의 차이가 있죠. 결정적으로 임목은 저당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명인 방법을 갖춘 20집단은 저당을 잡을 수 없죠. 이 차이가 일단 결정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임목은 등기한 20집단을 얘기한다. 그럼 우리는 임목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를 잠깐 보시죠. 20페이지.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1번입니다. 임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20집단으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이거. 그래서요, 이게 임목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는 반드시 임목 등록원부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목 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하나여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될 수 있어요. 그 점 이해하시고. 그 다음 2번. 등기할 수 있는 20집단의 범위는 한필 토지 또는 한필지 토지 일부분에 생립하고 있는 모든 수종의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다음 3번입니다. 임목은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임목법에 임목은 부동산으로 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간주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4번.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그러겠죠. 이거는 요 임목은 토지와는 별개니까 토지와는 분리하여 별개로 양도할 수 있고요. 저당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토지를 처분하더라도 지상의 임목에는 영향이 없어요. 임목을 처분하더라도 토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별개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그래서 5번입니다.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임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당연한 얘기고. 6번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을 수 있는 20집단은 이 법에 따른 임목 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된다. 말씀드렸고. 7번. 등기관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하여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을 때와 임목의 구분 등기를 하였을 때는 토지 등기 기록 중 표제부에 동그라미에요. 임목 등기 기록을 표시해야 된다. 그러면 등기관이 임목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 했잖아요. 그럼 등기관은 직권으로 이 임목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기 기록이에요. 토지 등기 기록 표제부입니다. 표제부에다가 임목 등기 기록을 표시하게 돼 있어요. 직권으로. 그러면 지상의 20개 집단이 임목인지 아닌지 여부. 이건 뭘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표제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토지 등기 기록 표제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임목인지 여부는 토지 등기 기록 표제부를 보면 알 수 있다. 다음에 8번입니다. 임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자는 그 임목에 대하여 보험, 농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포함한다.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목은 사실상 나무 아니에요? 나무기 때문에 나무에 대고 저당을 잡고 돈을 빌린다는 얘기예요. 불나서 홀랑 타버리면 나무 자체가, 저당물 자체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보험에 먼저 가입해야 돼요. 즉 화재보험을 얘기하죠. 그럼 실제로 저당 잡고 돈을 빌렸는데 불나갖고 홀랑 임목이 다 타버렸다. 그럼 이때는 그 보험금에다 대고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것을 물상대위라고 그러죠. 민법 시간에 공부했죠. 그래서 물상대위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팁 그랬거든요. 팁 그랬는데, 이게 지금 임목에 대하여 저당을 잡았어요. 저당을 잡았는데, 요 임목에 대하여 임목 소유자가 저당을 잡고서 돈을 빌렸는데 이걸 벌채했어요. 배은했다는 얘기죠. 그럼 배은하여 분리된 임목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느냐? 미칩니다. 그래서 배은인 임목에도 그대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고, 그러면 결국은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죠.
왜 그러냐면 저당물을 훼손했으니까. 그러면 저당권자는 즉시 배어낸 임목에 대하여 경매 붙일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 경락대금은 공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임목은 별개의 부동산이죠, 지금. 그러니까 임목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경매 등의 사유로 임목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어요. 그럼 이거 뽑아내라 하면 사회경제로 불합리하죠. 그러니까 임목 소유자에게는 지상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임목의 법정 지상권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요 임목에 대하여 임차인이라든가 또는 여기 지상권자가 여기다 나무를 심어갖고 임목에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이 저당을 잡았다면은 저당권, 이 소유자는요, 임목의 소유자는 지상권이나 임차권 함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팁에 있는 내용인데 잠깐 좀 보겠습니다. 1번이에요. 임목에 관한 법률상의 법정지상권이 일어났는데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게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명을 했죠. 이게 임목의 법정지상권이에요. 지료에 관하여는 당사의 약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두시고. 다음 2번. 임목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액으로 임목을 베어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미친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베어냈다. 베어낸 임목에도 저당권액으로 그대로 미칩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저당권자는 채권의 기한이 도래되기 전이라도 위 2에 분리된 수목을 경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채무자는 베어내버리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죠. 그러니까 경매 붙일 수 있고 다만 그 매각 대금은 공탁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에 대하여 수목의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를 징하고 경매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4번. 지상권자 또는 토지의 임차인에게 속하는 임목이, 즉 이 임목이 지상권자나 임차인 거란 얘기예요. 이 임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는 지상권자 임차인은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그 지상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다면 함부로 그 지상권이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임목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벌채, 개간 등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저당권자의 동의를 첨부해야 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참고라고 써 있는 부분은 진짜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목법 이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요. 요 임목법에 대해서는요, 그 10출에 20회 때 출제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출제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또 우리가 임목을 거의 부딪힐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일단 이해만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공장재단, 광업재단으로 갑니다. 이거는 둘이 내용이 같아요. 같은 법에 있고요. 광업재단에 대한 사항은 공장재단 규정을 끌어다 써요. 준용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내용이 같습니다. 그러면 공장재단은 뭐냐면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재설비, 이걸 하나로 묶어 등기한 거다. 그럼 광업재단은 뭐냐면 광물을 체결하기 위한 재설비를 하나로 묶어 등기한 거예요. 이게 광업재단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재단과 공장이란 개념은 틀려요.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하나로 묶어 등기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겁니다. 공장재단을 위주로 설명드리면 이게 공장 부지인데 공장 건물이 있는 거예요. 기계들도 있고 전선들도 있고요. 전봇대도 있고 이 공장에 크레인들 왔다리 갔다리 하는 선로, 궤도도 있고요. 이 공장에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실용실황권, 공업소유권 등이 있습니다. 이 공장의 소유자가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리고 싶어서 감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공장 부지 2억이 나왔고 공장 건물도 2억이 나왔는데 이 기계가 5억이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다 대고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리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 기계는 동산에 불과하죠. 우리 민법상 저당권은요 부동산의 성립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저당을 못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계 등에 대고 저당을 잡고자 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재단저당법입니다. 그러니까 재단저당법에 따라 이제 저당 잡을 길을 터진 건데 일단 재단 목록을 작성해야 돼요. 1번 건물, 2번 토지, 3번 기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첨부하여 등기소에 가서 재단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전체로서 집합물로서 일체성 인정돼갖고 전체가 한 개의 부동산이 돼버려요. 그럼 이제 전체로 소유권이 하나가 인정되고 이제 저당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재단이다. 그러니까 재단은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재설비를 하나로 묶어 등기한 거. 광업재단은
광물을 체결하게 한 재설비를 하나로 묶어 등기한 거예요. 이게 광업재단이다. 그럼 이거는 전체가 한 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재단에 속한 토지 건물 있죠. 재단과 분리하 양도할 수 없어요. 팔아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점을 또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채권자는 강제 집행할 때 전체로서 하나로 들어가야 되지 개별 물건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등기관이 재단에 와야 소유권 못 넣는 게 했잖아요. 그럼 우리 등기관은 직권으로 토지 건물은 등기 기록이 있죠. 그러면 토지 건물이 등기 기록이 있기 때문에 토지 건물이 만약에 재단에 속했잖아요. 그럼 재단에 속했다는 사실, 이 속한 사실을 직권으로다가 어디다 등기해 주게 돼 있냐면 토지 건물 등기 기록 해당 구에 해놓게 돼 있어요. 그럼 이 해당 구라는 건 뭐냐면 갑구 또는 을구를 얘기하죠. 해당하는 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의 소유권이 재단으로 표시됐다. 그럼 소유권을 원하는 등기는 갑구해야죠. 그럼 건물 그 등기 기록 갑구에다가 이 건물 소유권은 재단에 속해 있습니다 라고 직권 등기하라는 얘기예요. 건물의 전세권이 만약 재단으로 표시됐다. 그럼 이때는 전세권의 등기를 을구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을구에다 그 사실을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상의 수목의 집단이 임목인지 아닌지 여부는 토지 등기 기록 표제로 보면 알 수 있는데, 토지 건물이 재단에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이 사실은 해당 등기 기록 해당 구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정도 감 잡아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단 소유권 보존 등기를 인정한 취지가 저당 잡기 위함이었죠. 그러니까 재단 소유권 보존 등기 했잖아요. 그럼 저당권의 설정 등기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는 몇 개월 내에 들어와야 되냐면 이거는 10개월 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만약에 10개월 내에 재단에 관하여 소유권 이거 저당 안 잡았잖아요.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 자체가 무효예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10월 내에는 저당을 잡아야 된다. 이 정도는 감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공장재단, 광업재단 개념을 설명드렸고요. 거기 21쪽에 지금 색깔 칠해진 부분이 있죠. 공장재단의 저당권. 찾았어요? 잠깐 읽어드리면, 공장재단은 공장재단 등기상 증명서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함으로써 설정이 되며 그 등기 후 10개월 내 저당권의 설정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은 상실한다 그랬어요. 말씀드렸고, 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저당권 설정의 등기 신청은 이를 각하해야 된다 그랬고, 또한 저당권이 소멸된 후에 10개월 내에 새로운 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하거나 재단 소멸 등기를 하면 소멸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 참고 부분을 보시면 공장 소유자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장으로서 공장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공장재단에 속한 공장이 둘 이상일 때 각 공장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또한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공장을 하나로 묶어서 재단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동시에 다른 공장재단에 속하지 못하게 했죠.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공장재단은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보며 그랬죠. 그러니까 전체가 한 개의 부동산이에요. 그 다음에 소유권과 저당권 목적이 되고요. 다만 저당권자가 동의한 경우는 임대차의 목적물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공장재단은 기본적으로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데 이게 놀고 있다. 그럼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임대차의 목적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장 소유자는 여러 개의 공장을 설정한 한 개의 공장재단을 분할하여 여러 개의 공장으로 할 수 있다. 즉 공장재단이 너무 크면 분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만 저당권의 목적인 공장에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분할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 팁 부분에 어업재단이나 항만운송사업재단은 이 법상의 중개사물이 아니다 그랬죠. 어업재단이라든가 항만운송사업재단 같은 건 없습니다. 이제 다 폐지한 거예요. 이거는 없어요. 그런 것들은 물론 중개사물 아니죠.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중개대상물이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개별적인 중개사물, 토지, 건물,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내용을 봤거든요. 근데 중개사물 문제가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가 있다고 그랬죠. 일단 판례의 태도는 다 정리가 됐고요. 그러니까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가 지금 주 타겟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개사물에 해당하는지, 중개상 행위에 해당하는지, 중개상 권리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현재 우리 교재에 내용이 없습니다. 없어서 이거는 잠시 쉬었다가 이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합니다.